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 부동산 대전망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한 해를 뒤로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새해에는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 한 해 코로나19와 함께 최대 관심은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각종 규제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면요,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을 했고 작년이 그 정점을 찍은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정부의 지지율 또한 흔들릴 정도였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부동산 토마토 TV에서는 혼란스러웠던 2020년 부동산 시장의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과연 올해의 부동산은 전망은 어떨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6년 만에 부활. 2018년 9.13 대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2019년 12.16 대책,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2020년 7.10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17년 6.19 대책부터 2020년 11.19 대책까지 총 24번에 걸쳐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영끌 매수, 패닉 바잉으로 불리웠던 2020년의 부동산 시장. 하반기 멈추지 않았던 전세값 폭등과 전국적인 전세난 심화.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쳐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오기까지 2020년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고 하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전세값 상승의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020년 부동산 시장 정말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세돈 교수님, 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가 이제 이번에 3차 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을 보면 사실 2019년도는 계속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1월, 작년 1월에 그 주택 가격 증가율을 보면 0%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작년 1월서부터 이게 가속도가 계속해서 붙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 현재 그 전국 그 주택 가격은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져 왔다. 멈춤 없이 가속도가 붙었다.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도 아파트 속도하고 단독 연립주택 속도가 아주 환연하게 달라요.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증가 속도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작년 내내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도를 밟아왔는데, 아파트의 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아파트는 굉장히 빠른 반면에 단독은 상당히 느리고
서울은 굉장히 빠른 반면에 지방은 상당히 느리고 이런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작년에 드러난 그런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집값 상승의 어떤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랐다. 네. 그리고 지역적인 구분에 있어서 물건 구분에 있어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올랐다라는 부분에 의견을 주셨고요. 자,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혹은 그 시장에서는 패닉바잉, 그리고 렌트푸어, 그리고 청포적 등 부동산의 시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앵커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신조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온 한 해였습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 신조어죠. 그렇죠. 이게 패닉 바잉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정말 자신의 자산 규모와 살아야 할 이 필요를 따져서 구매하는 게 네. 정말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게 집인데 지금을 놓치면은 나는 막차를 놓칠 것 같다.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 지금 사야 한다. 오르더라도 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있는 돈을 다 끌어모은다. 이게 영끌이죠. 그렇죠. 영끌 대출, 영끌 또는 뭐 주변의 지인들의 돈을 다 이제 빌려서 결국은 이제 패닉 상태에서 집을 바잉을 하는 겁니다. 패닉 네. 바잉.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집을 사면 뭐가 되냐면 하우스 푸어가 돼요. 네. 여기에 더해서 무주택자들은 렌트 푸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세 뭐 보증금 올랐죠. 심지어는 전월세로 돼서 이게 사글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결국은 내가 공간을 한 칸 보유하고 살려면 이것도 빌린 건데 렌트 푸어로 이제 전락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슬픈 건 청포족이에요. 청포적. 예,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청약을 차곡차곡 들어서 결국 언젠가는 이 청약 가점이 이제 수위에 올라가서 내가 드디어 집을 낙점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청포족은 우리가 뭐 수능생들이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청약을 포기한 세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신 교수님의 이제 거시적인 전반적 진단에 동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의 심리적인 동요다. 심리적인. 예, 경제는 심리다라고 얘기한 지가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20년이 돼 가는데요.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주체는 결국 이 개인들인데 또는 가구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개인과 가구가 심리적 요동을 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네, 네. 굉장히 컸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부동산 대책이 25번째, 24번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닉바잉, 영끌, 매수세가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은 하락의 수치를 좀 못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한국은행은 뭐 아니라고 강변을 하는데 네, 금리 너무 많이 내렸어요. 금리. 그리고 통계를 보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적마다 한 서너 달 뒤서부터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 근데 이제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숫자는 많다. 예, 주택 보급률은 뭐 100%가 넘었다. 주택은 충분히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닌 것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독특한 지역, 독특한 동네, 독특한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1000만 채가 넘어도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말하자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많아도 진짜 필요로 하는 아까 영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아파트 숫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금리 문제고 너무 낮고 또 하나는 적재적소에 수요자들이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길을 다 막아 놓은 거예요. 재건축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공급 문제하고 그다음에 금리 문제가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금리, 초저금리 그리고 적재적소의 공급이 모자랐다라는 부분에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 네. 자,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전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네. 원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철학적인 생각이 네. 드는데 인간의 욕망이죠. 뭐 이 모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네. 이 최대한의 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인데 이건 좀 그야말로 이제 개념적인 얘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물 경제에서 보면은 전세 대란 왜 일어났는가? 결국은 경제 환경, 거시적으로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 환경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수급 불균형입니다. 결국은. 예. 왜 전세를 얻는가? 집이 있는 사람도 전세를 얻어요. 무주택자는 당연히 이 한 가구가 살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가격 때문에 내가 원하는 쉽게 말하면 뭐 직장과 가까운 아이 교육에 좀 유리한 그러한 지역을 얻지 못하면 풍선 효과로 조금씩 밀려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의 어떤 자산 여력이 이제 한계가 있다면 멀리 가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이제 위치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곳의 물량은 제한돼 있고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꼭 이 주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고가의 상품이죠. 특별한 상품이죠. 공급이 제한된 상품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상품보다 특수한 것이 주택이라 부동산이 이렇게 힘든 것인데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선은 주택 매매 문제도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전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번에 전세 대란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에 반작용 혹은 부작용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부는 이게 좀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제도도 언젠간 안정화되겠습니다만 안정화되기 전까지 좀 시장이 출렁거리는 플럭추에이션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안정되기 전에는 결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가 초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낸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좀 안정화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과 결국은 정부가 이 시장에 쏜 시그널이 제대로 이 시장의 반향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불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불균형 그리고 신뢰의 어떤 실효성 부분이 떨어졌다라는 네, 부분을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다른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값 상승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전세값 상승이 과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공급과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로 인해서 또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보셨을 때 전세값 상승이 곧 매매가 상승까지도 이어질까라는 어떤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답을 하기 전에 네. 서울에 전세 주택이 물량이 얼마냐 하면요. 네네. 한 80만 호쯤 돼요. 80만 호인데. 근데 아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차 3법 아시잖아요. 네네. 2년 계약하면 2년 더 해라.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차를 새로 갱신할 때는 5% 이상 못 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나 그러면 전세 안 놓을래. 차라리 월세로 가겠어.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80만 개의 전세 물량 중에서 몇 %가 전세 물량에서 빠질까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30%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뭐 40%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과장인 것 같아요. 10%라고 합시다. 10%라고 하면 8만 호잖아요. 그렇죠. 8만 호인데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서울 쪽에 전세 공급 물량이 내년도까지 얼마를 내겠다고 했냐고 봤더니 2만 호가 안 돼요. 그렇죠. 최근 11만 4천 호에서 그건 전국이고 서울에만 걸려 있는 게 예, 2만 호 정도. 전국이고 수도권이 이제 합해서 7만인데 서울만 들여다보니까 2만 호예요. 그러면요. 아까 10% 물량이 전세 시장에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공급한다는 물량은 2만 호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전세값이 턱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 계약이 보통 2년이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계속해서. 2년 내내 물량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집 사야지. 비싼 값에 나는 차라리 사겠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임대차 이 제한을 해버리니까 세금을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게 임대 놓는 분들이. 그렇죠. 그 임대에 관련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임대를 놓는 사람은 당연히 전세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전세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매 시장이나 임대차인 전세 시장이나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물려 그렇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네. 그게 지금 정부의 아주 골치 아프고 지금 뭐 고심이 되는 숙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도 이러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혹시 2007년도 부동산 시장을 기억하십니까? 자, 2007년도 9월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확대, 재건축 활기 등으로 해서 집값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미국 주택 시장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대출을 규제하고 상환 여력이 없는 금융 소비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혼란스러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연 2007년도에 데자부가 되진 않을지 거시경제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미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고 그로 인해 가계 대출이 늘고 집값이 폭등했는데요. 당시 한국도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며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고 상환 여력이 없는 소비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이에 대응했는데요.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어딘가 닮아 보이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제로금리 시대, 넘치는 유동성이 2007년의 주택시장을 본 듯한 대잡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07년 시장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분석에 빠질 수 없는 대규모 외부 충격, 거시경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재건축 활기로 등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2007년도의 집값입니다. 자, 과연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2007년보다도 네. 사실은 주택 가격이 폭등한 건 2006년이에요. 2006년. 네, 2006년도 1년 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으로 11.6% 올랐거든요. 서울은 18% 올랐어요. 이게 2006년이에요. 2006년. 그러니까 2007년서부터 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2006년도에 주택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냐? 그때 폭등했던 이유는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경기가. 네, 그리고 그 과열된 경기를 좀 식히려고 한국은행은 3.75% 하는 기준금리를 4.5%로 전격 올려버려요. 네. 그래서 2006년도, 7년도의 주택가격,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폭등한 것은 경기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경기가 좋으니까 시중은행들이 막 대출을 많이 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7년도 주택가격의 폭등은 엄청난 성장률이 얼마였냐면요. 5.8%였고요. 민간 소비 증가율이 실질 기준으로 5.5%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준금리는 막 경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그걸 막 올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대비해서 또 뭐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대비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온 것은 발단이 어디였어요? 미국이었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 그런 그 서브프라임과 같은 그런 위기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우려할 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계속 좀 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올 건가 안 올 건가 그게 문제이긴 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2007년도 8년도와 같은 주택 가격의 폭락 현상은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 상상하기가 보이신다.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007년도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한 2개 정도만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청약 가점제 같은 정책 효과로 금융권을 통한 돈줄 제기가 여전히 위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도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기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긴 힘들고 또한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라는 언론 기사가 2007년도의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코로나19로 바꾸면 2000년도의 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는 2007년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와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 이 코로나19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네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사를 그렇게 또 대비시켜 주시니까 묘하게 닮은 꼴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한 대목인데 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그런데 아까 이제 식 교수님 말씀처럼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이 미국에서 신용도에 비해서 과도한 대출을 그야말로 이 주택을 사는 것에 네. 펑펑 돈을 썼다가 이 버블이 한 방에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폭락하니까 그 외환 위기가 이제 전 세계로 파장을 이루었던 우리도 직격탄을 받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참여정부 때 시작이 됐지만 MB 정부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성장 정책을 피려고 하면은 외부의 요인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방어하다가 정권이 급급하게 끝나는 경우를 이제 안타깝게 많이 보는데 하나는 우리 시장 경제를 때렸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위축돼 있죠. 지금 우리는 성장률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버틴 적은 없어요. 최초예요. 0 아래로 떨어진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도 이제 3% 내외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에서 네. 더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떻게든지 0을 방어하겠다. 플러스를 찍고 끝내겠다. 올해 일단 어렵습니다. 내년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방향은 반대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은 반대인데 묘하게 효과는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현상은. 네, 현상은 하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 유사점은 뭐냐면 아까 잠깐 자막에 흘러갔지만 유동자금의 문제예요. 유동자금. 예. 그 문제는 지금 경제 어렵고 우리 서민들,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는 정말 죽을 맛인데 문제는 유동자금은 투자할 곳을 찾아서 굉장히 금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한번 훑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핀셋 규제를 계속한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고 수도권 다 꽁꽁 묶으니까 또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도 규제하고 이 두더지 잡기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동자금 일부가 또 연 후반에는 이 동학개미들과 합쳐지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또 이 주식시장으로 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은 이제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흐름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2008년 이후에 세계적인 이 어떤 자금의 흐름 사태와 좀 유사한 어쩌면 이게 불규칙한 흐름 네. 또는 이제 어떤 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예측하고 이것을 무언가 선제적으로 방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 자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힘들게 뒤쫓아서 추격전을 벌이다가 진이 좀 빠져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현상도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자이신 우리 신재돈 교수님께서는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환율과 금리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유동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풍부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 모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현 부동산 시장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신규님 말씀해 주시죠. 그 2007년도 그 서브프라임 위기 때 그거를 촉발시킨 주도 세력은요 민간이었어요. 네. 주택이 막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영끌처럼 네네. 그냥 과도하게 붙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거품이 터지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존 맥케인이라고 네네.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잡자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발권력을 엄청나게 동원해가지고 쑤셔 넣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그게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돈을 갖다 부은 게 중앙은행이에요. 네네. 돈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1조를 현금을 투입했거든요. 연방은행이. 네. 지금 4조예요. 4배나 돈을 많이 투입을 했더니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다 주식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결국은 그 돈이 투자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 사실은 부동산 시장 언저리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정부 당국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 저는 제가 만약에 하는 총재라고 하면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미국도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금리는 시장에서 조금씩이긴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절대로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면 이것 때문에 연끌을 했건 갭 투자를 했건 자기의 능력 범위 바깥으로 과도하게 주택을 샀던 분들은 금리 부담을 상당히 저는 가질 것이라고 봐서 아마 내년 금년 중에는 상당 부분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미국서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을 쬐면서 저는 그 조금 이렇게 그동안 과열됐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경제적으로 위기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서민들 굉장히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데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코로나19가 아까 내부적인 어떤 속성은 틀리다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조금 하락을 할 텐데 아까 이 신 교수님 짚어주신 거시적인 요인이 있죠. 저금리에서 이제 금리가 전환되고 지금 뭐 원화 강세, 재정 적자 문제, 또 미국발로 우리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외적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조금 이 심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먹고 살지? 혹은 집 하나 지켜야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연끌해서 이 투자 가치 있는 똘똘한 한 채에다가 넣을 거야. 이런 이제 고민들이 1년을 횡행했다고 하면 지금 올해는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한 중하반기에는 코로나를 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경제도 아마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금 살아날 거고 내수 시장이 가장 고통받고 위축됐었는데 이게 서비스 업종들입니다. 이게 조금 살아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심리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리를 올리면 부담이 커지니까 이 정부 초에 갭 투자가 가계 파탄으로 갈 수 있어요. 갭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고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24차례, 24차례의 부동산 규제는 크게 이 시즌 1, 2, 3인데 처음에는 금융 통제였어요. 금융 억제. 두 번째는 세금이었어요. 세금 때리는 거.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다. 공급 강화. 전 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면 다른 효과가 나왔을 텐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것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시장 불신이나 어떤 이제 부동산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건 좀 아쉽다. 하지만 지금 뭐 이제 지나간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 있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이 고충이 뭐냐면 3, 4월 봄 이사철에 뭔가 좀 효과가 나타나야 정부가 좀 할 말이 생기는데 이때 효과가 없거나 혹은 부작용, 또 역작용이 나타나면 사실은 지금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도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을 이사철쯤에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조금 가시화되면서 조금 이제 상반기에는 통증을 겪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예상을 해봅니다. 심층적인 어떤 그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2020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말씀이십니다. 자,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들이 바람대로 부동산의 안정화 그리고 주택 가격의 원상 회복이 가능할지, 또한 현 정부의 여러 차례 거듭된 부동산 정책과 국토부 장관 등의 교체 등의 혼란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연 가격 안정화와 그리고 원상 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자, 마지막 주제로 올해의 부동산 시장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던 2020년. 그 사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가격 상승으로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2020년이 끝이 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장기화되는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들을 짚어보고 유례없는 코로나 시국 속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 올해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현재 우리 양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의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자, 유동자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화폐의 가치는 실물 자산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화폐 가치 하락까지. 자, 또한 올해 지금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에 있어서 토지 보상금이 거의 40조 원 이상의 금액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런 어떤 화폐 가치 하락과 초저금리 그리고 토지 보상금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우리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우리 신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환율만 놓고 보면 2020년 가을서부터 1달러당 1280원까지 갔던 게 1100원대가 무너지면서 불과 한 석 달 사이에 10% 이상 원화가 강세가 됐어요. 네. 여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강세가 되면요, 한 6개월쯤 지나서요 수출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렇죠. 2006년 7년이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말기에 막 주가 올라가고 막 좋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냥 2008년 초서부터 수출이 안 되면서 경제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화폐 가치 말씀하셨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데 6개월, 1년 뒤가 되면 수출이 부진해지잖아요. 네. 저는 그것이 금년도에 한국 경제에 들이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환율이 너무 내려가서 수출이 어려워진다. 둘째는 환율이 내려가니까요, BMW가 너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빚 끌어다가 외제차를 타는 거예요. 네. 이미 외제차를 많이 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게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래도 환율이 막 강세가 되면 해외여행을 많이 갔어.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못 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전부 이제 외제차나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변수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원화 환율 강세에 따르는 수출 부진에 따르는 전반적인 경기의 둔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한 구석에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누가 뭐래도 주택 가격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저는 이게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니까요. 시중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지금. 네. 계속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돈을 많이 빌린 분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지방 쪽에서는 가격이 막 내려가는 쪽이 막 나오면서 네. 오히려 그쪽에서는 내려가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불거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화폐의 가치, 그리고 말씀드렸던 저금리, 그리고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지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그게 이제 토마 피케티의 핵심 화두인 거죠. 노동 생산성보다 금융 이득, 금융 생산성이 더 높아진 시대. 이 양극화는 극과 극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양극화의 나쁜 쪽 끝과 좋은 쪽 끝은 그 갭은 더 훨씬 벌어질 것이다. 벌어져 왔고 벌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이걸 더 확산시켜요. 그래서 이런 배경 전제로 놓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겠느냐. 지금 이 변동의 시대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트럼프가 복원하고자 했던 것은 과거에 위대했던 아메리카의 영광은 20세기 제조업 시대예요. 세계 시장을 장악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제조업 일자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미국의 위상이 바로 서기에는 21세기에는 우리가 멀리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금융자본의 시대가 된 거거든요. 헤지펀드의 시대가 된 거죠. 그야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선도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큰 손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를 유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경기를 살리면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뒷수습을 하는 과정이 지금 딱 이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암호화폐주의자들의 또 움직임들이 있어요. 주로 지금 이 제니디 옐런 재무장관은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외에 또 이게 비트코인 마피아들이 상당히 행정부에 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저는 이 나스닥 시장하고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미국 시장을 이 트렌디하게 쫓아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붐은 또 국내에도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시장 측면만 본다면 오히려 투자의 대상이 확대됐다.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주로 유동자금이 묶여 있을 이유는 없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지금 붐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여기에 또 다른 이제 투자 가능한 시장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열려 있어서 옵션이 많아지면요. 결국 부동산 시장은 좀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게 주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보조 요인이 될 것이다. 아까 이제 신 교수님이 분석해 주신 거시적인 지표의 흐름에 또 이제 오히려 또 가속으로 작용을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그 금융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하는 문제는 단기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부동산 시장도 그 중에 사실은 원 오브 댐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글로벌한 대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IT 관련해서 세금이 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한국형 뉴딜 중에서 내년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 좀 붐이 붙으면 틀림없이 데이터세, 로봇세 이런 이제 유럽에서 논란이 있었던 또 새로운 과세 문제가 이제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4년 더 남아 있다면 저는 금융세도 강화할 것 같아요. 금융세.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된 주식시장을 유지하려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증권 소득 관련해서는 세금을 강화하려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정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이렇게 예단해 봅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에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대책을 24번째 최근 이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25번째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 대책 전에 현재 상황을 보면 서울의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규제를 하니까 지방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렇죠. 지방의 집값이 올랐어요. 또 지방을 묶어놓으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과연 지금 현상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울 잡아놓고 지방을 올리니까 지방 잡으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하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요. 9억 이상 아파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없다는 사실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세금. 네.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는 9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1주택자가 사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여기 잡으면 저기 튄다고 하는데 그 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대부분 1가구 1주택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이미 주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봤자 중과세 요인만 더할 뿐만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그게 9억이든 6억이든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제한을 없애지 않으면 그러니까 9억이 됐든 6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주택 가격에서 양도소득이 생기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꼭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없는 한 저는 계속해서 집값은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어떤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통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네. 저 욕먹을 각오하고 네. 머리 짜개질 각오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6억이든 9억이든 12억이든 몇 억이든 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주택을 그냥 살려고 하지 않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9억을 12억으로 올릴 거야. 12억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양도세 양도세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믿고서 지금 다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즉 네. 주택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양도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습니다 하는 원칙이 성립되지 않으면 저는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또 그걸 9억에서 12억, 그 다음 정부는 12억에서 15억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에 빈미를 제공하는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다. 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에 네, 대한 비과세 혜택 그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문제가 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는 지방으로 내려갔던 수요, 어차피 지방도 다 규제지구 잡혔네. 그렇죠. 다시 그러면 서울로 가는 게 낫지. 그렇죠. 라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 네네. 서울의 집값 다시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지그재그 에스컬레이션이 올해는 좀 잡힐 거다 이렇게 잡힐 보는 거다.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신 교수님 방식 좋다 저렇게 예리하게 지적해서 딱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까 머리가 깨질 각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추방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자들이 국민 중에 다수가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세 저항 두려워서 세금 손 못 대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내면 임기 말에 아마 지지율 폭락의 요인이 될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정치권이 못하는 거죠. 항상 못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더 오르겠느냐의 문제인데 여론은 지금 야 서울에 9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디 있어? 웬만한 데는 다 두 자릿수 10억 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그럼 상향해야 되나가 이제 정부의 고민인 거예요. 정치권 특히 여당의 고민인 거예요. 그럼 이걸 10억으로 해? 12억으로 해? 15억으로 해? 이제 이 고민이 똑같은 문제를 양산할 텐데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으로 투자가 갔다가 투기 수요가 또 서울로 돌아왔다가 하는 것은 전 좀 멈출 것이다라고 보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전체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아직도 상승 이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과열될 거예요. 거기는 또 어떤 그 규제를 피해가는 회피적 방식으로라도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강남 3구를 필두로 한 네. 일부 마용성 정도는 좀 이 열기가 계속 잔존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율로 본다면 올해는 이제 부동산 상승세는 멈추고 소폭 하락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거고요. 하지만 결국은 이 투기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는 정말 나 부동산으로 돈 한번 벌어보겠다라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한은 그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공공물량. 지금 현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대책을 25번째 정책을 네. 공급으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사전 청약도 걸려 있고요. 그 3기 신도시 가격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안 맞는 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적인 갭 차이, 공급 물량에 대한 그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공공 물량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두 주시죠. 가지예요. 네. 지금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공급 대책은요, 짧아야 2년, 길면 5년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내놓는다는 것도 그런 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공공 지역을 사서 거기다 설계해서 그 3년 4년 걸리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런 대책은 백날 내어봤자 저는 효과가 길게 보면 있을지 몰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물건은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필요한 어찌해야 걸- 돼요? 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중과세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다. 앞으로 3년 동안 내서 그 기간에 파시는 분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특례로 해서 내놓겠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물건이 많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책들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왜냐? 정부는 양도소득을 얻은 분들은 이게 뭐 완전히 그건 죄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장기 공급 물량은 백날 내봤자 단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물량이고 단기 물량이 가장 속 시원하게 신속하게 나오려고 하면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내놔야 된다. 물건을 그렇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양도세, 그러니까 매도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1년만이라도 제가 만약에 대통령 경제실장이라고 하면요.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확실히 금년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의 한시적인 예를 들면 적용 배제. 적용 배제. 예, 대통령 뭐 긴급 명령이 냈던 이러면요. 순식간에 물량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을 저는 안정시킬 수 있다고. 그럼 현재 지금 정권에서 네. 세금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 네. 2018년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중과, 네. 그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매겼고요. 네. 그 이후에 보유세 건드렸고요. 네. 그리고 취득세 건드렸고, 그렇죠. 취득세 중과, 그리고 나서 보유세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는 잘못 건드렸다,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양도세를 건들지 말고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렸을 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양도세부터 지금 묶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민간 물량이 줄어드는 아 그러니까 그 종부세를 올리면 부담이 크니까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퇴로가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그 종부세요. 저도 이번에 받아봤지만 작년에 비해서 2배 올랐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4배 올랐더라고요. 2배씩 올라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정도 같으면은 나는 뭐 2년 아니라 3년도 내가 버티겠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부담이 커서 팔아라라고 내놓으려면은 종부세 부담이 최소한 10배 이상은 돼줘야 부담을 낼 텐데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설사 강남에 계신 분들도 종부세 부담이 뭐 1,000만, 2,000만 원 막 되는 분들 내가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 아파트 1년 동안에 오르는 게 몇 억이 오르는데 오르니까. 이깟 정도는 돈만 내가 어디서 변통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물건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부세 부담보다도 양도세 그 중과 부담이 훨씬 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세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걸 터주게 되면 저는 문제는 상당히 빨리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자, 최영일 전문가님. 네. 지금 공공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양도세 부분을 좀 중과를 배제시켜서 민간 물량을, 단기적인 물량을 좀 네. 빨리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 교수님의 말씀이 답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공급은 항상 속도가 안 나요. 김현미 장관이 이미 언급한 그 24번의 정책 발표 중에 후반기에 들어있었던 공급 정책, 미니 신도시를 포함해서 이 택지를 개발해서 이제부터 이제 공공주택을 포함해서 또는 재개발도 허용하고 일부 이제 그런 규제 완화 부분들이 들어있었지만 그게 정말 빠르면 2년, 길게는 5년 이후. 그리고 이제 올 7월부터 청약은 들어갑니다. 네. 신도시 청약이. 청약은 초도 물량부터 들어가는데 입주는 이게 하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냐? 그것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청와대 만약 정책 참모면은 신 교수님 얘기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저분 모셔와. 그 청와대에 불러 앉혀놓고 계획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시장을 조금 더 흐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 일관된 몇 가지 기조가 있어요.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변창흠 이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부터 정책은 공공 공급으로 가는구나. 그냥 공급이 아니라 민간 시장은 규제를 풀지 않을 거고요. 공공을 푸는데 지금 변창흠 장관의 아이디어는 딱 저거죠. 도심 과밀 지역을 개발하겠다. 도심 과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수 정당도 놀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겠다. 그런데 과밀을 풀어요. 그럼 문제는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고 해서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정책인데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이제 변 장관의 면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익은 환수한다. 공공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발 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 판매 조건부로 네, 환수하겠다. 판매 조건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나와 있는 개념이 이 정부와 개인이 공동 보유하는 공공 자가주택이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주택은 서민 중산층의 주택은 금융과 자가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일정 부분은 대출이 끼어 있고 담보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우스푸어라는 게 네. 자가 명의일 뿐이지 이자 월세를 내는 걸 생각하면 이건 막대한 이제 남의 자산을 내가 이름만 바꾸고 앉아 사는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금융이 빠지고 정부가 들어오면 정부가 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매각할 때가 되면 정부에 매각하는 거구나 하는 이제 개념에 아마 이 호응하는 국민들이 일부는 계실 거예요. 시장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시장이 지금 극과 극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 맞는 이 정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한다, 토지 공개념 이런 부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한 3분의 1 정도만 반응을 하게 된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텐데 결국 부동산 안정화, 공급 문제를 다 잡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전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 아까 얘기했던 1주택자분들, 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이분들께서는 어떻게 2021년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과 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견을 한번 주시죠. 저는 일단 그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융자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숨통을 좀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을 내가 비싼 금리 물고 내가 사겠다는데 그걸 뭐 대출 제한을 하고 뭐 LTV니 뭐 TV니 하며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을 대폭 주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가 뭘 착각하려고 하냐면요. 주택 가격을 잡는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기본적인 권리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는 좀 과감하게 저는 대출해줘서 좀 사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올리는 건 좋은데 무원칙적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합해서 15억이면 세금을 내야 돼요. 7억짜리 8억짜리 갖고 있으면 내야 되는데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시가가 15억인데도 공시가격이 9억 아래면은 세금을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은 죄송합니다. 세금을 다 무세요. 집이 얼마짜리든 그 원칙으로 저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다주택자가 주택으로 돈 버는 시절은 저는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들이 전부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는 못한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뭐죠? 9억 미만은 면제, 12억 미만은 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건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이 편해요? 이 집이 금리 부담이 적어요? 그럼 사세요. 근데 불편해요? 금리 부담이 너무 크세요? 파세요. 전 그렇게 집은 살기 편하고 부담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빚이 과중하지 않은 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전 사면 되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으로 돈 버는 수단은 저는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믿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자, 돌고 돌아서 이제 식 교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정부의 기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은 사는 곳이지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것이 아니다. 투기의 수단으로는 근절시키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근절시키는 방법이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도구로 망치와 못을 가지고 목수가 가구를 만드는데 가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시장 구조화를 잘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못을 때리는데 원하는데 잘 안 박혀. 그럼 나중에는 못과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구는 다 망가지게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0여 차례의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이라는 게 이 처음에는 구조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하고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엉뚱한 쪽으로 흘러버린 감. 그래서 이제 결국 신 교수님의 본질은 맞는데 올 시장이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 안정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심지어는 길게 보면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적 요인 때문에 이 시장 심리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기 어렵다. 어렵죠. 그럼 저는 좀 관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관망. 그런데 무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 실수요자는 필요한 거래를 아니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급하신 분들은, 연내로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이 존재하는 물량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적 여유나 자금적 여유나 심리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반기에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하반기에 하시고, 하반기에 또 굳이 안 하셔도 되면 올 1년은 관망하면서 한번 흘려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봄도 상당히 요동치겠네요. 내년 가을 이후에나 시장의 흐름이 조금 이제 이러한 요동치는 추세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어떤 2021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진단, 처방에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2021 부동산 대전망,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세동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님,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알토마토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